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지만 여러 변수들이 자리하고 있는 그런 한 주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2만 달러 돌파 테스트를 지속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달러 인덱스가 무려 110에 육박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나름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2만 달러 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만큼 이 정도 수준의 지지는 그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도 짚어봤었는데 9월에는 금리 인상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이것보다 양적 긴축이 훨씬 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연준은 금리 인상을 진행하는 와중에 시장에 풀었던 돈을 회수하는 양적 긴축을 QT를 9월부터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보유하던 채권이 만기가 다가오면 재투자하지 않고 그걸 판매해서 시장에 있는 돈을 다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시장에는 유동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고 연준은 가지고 있는 자산이 크게 축소되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양적 긴축이 인플레이션보다 금융시장에 더 최악이다 이런 내용의 분석 기사를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거시경제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악재가 될 수 있는 소식들도 더해졌습니다. 중국 서부의 중심 도시인 청두의 전면 봉쇄 기간이 연장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남부의 기술 허브로 불리는 선전 지역도 사실상 전면 봉쇄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여러모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겠다라고 백날 금리 올려봐야 한계 지점은 명확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게 된 모습입니다.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그래도 나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지금 현재 경제 위기에 허덕이느라 정신이 없는데 중동 아프리카 이 메나 지역의 산유국들을 중심으로는 그래도 나름의 혁신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에 이어서 이번에는 나이지리아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 자유구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두바이의 가상 자유지역을 모델로 디지털 중심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블록체인을 통한 혁신, 그 미래의 단면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 한 주는 주목해서 바라봐야 하는 몇 가지 캘린더 일정들도 잔뜩 존재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나름의 전략에 따른 시장 대응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비트코인은 다시 2만 달러 돌파를 이뤄내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무려 11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 정도 힘을 보여주는 게 다행이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과연 얼마나 탄탄하게 이 구간을 돌파한 뒤에 지지를 받을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오른 23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39%대 수준의 후퇴 상황을 보여주면서 올해 들어서 거의 최저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은 지난 며칠 동안 19,520달러에서 20,576달러 사이의 좁은 범위에서 거래가 되며 단기적으로 황소와 곰의 균형을 보여줬는데 황소 세력은 하락세에서 매수를 하긴 했지만 더 높은 수준에서 곰 세력의 저항을 극복하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지금의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863달러 부근에 자리한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하락하고 있고 마이너스 영역의 RSI는 곰 세력이 유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곰 세력이 19,520달러 아래로 가격을 떨어뜨리면 비트코인은 18,910달러에서 18,626달러의 강력한 지지대까지 후퇴할 수가 있다. 반면 황소 세력은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2863달러 위로 밀어붙여야 곰 세력의 장악력을 잃게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22,271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T-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3년 강세장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라고 밝혔는데
역사적으로 이 같은 과정이 3번에 걸쳐 반복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올해 연간 캔들의 마감까지는 이제 3개월 하고 28일 남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내년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이 워낙 험악하다 보니까 이 같은 전망이 얼마나 적중할진 모르겠지만 차트의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상당히 설레게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이번에도 참 재미있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차트 분석가들 가운데 제일 재미있게 관점을 보여주는, 제시해주는 양반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는데, 이 양반은 과거 S&P 500의 차트 흐름과 지금의 비트코인의 흐름을 비교하면서 조만간 강세 랠리 불가피하다 이런 점을 설명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과거 S&P 500은 헤드앤숄더 패턴을 완성하고 한 차례 페이크아웃을 보이면서 급락을 합니다. 이후에 더블 바텀, 그러니까 이중 바닥을 형성한 뒤에 급격한 랠리를 펼쳤는데, 지금 올해 비트코인의 차트가 헤드앤숄더 패턴 완성 뒤에 페이크아웃을 확인했고 급락 뒤 이중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이 차트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바닥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강세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2018년 또 2019년 당시의 차트와 올해의 차트를 비교했는데 당시와 유사점이 많은데 특히나 RSI가 똑같다. 2019년 당시 비트코인은 이중 바닥을 확인한 뒤에 300% 상승 랠리를 보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점을 찍고 좀 더 높은 저점을 확인한 뒤에 강세 랠리를 펼친 건데 당시와 그때 RSI 흐름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번에도 랠리를 벌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익명의 분석가 프라핏 블루는 정반대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나는 더블 바텀 반전 패턴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근거로 강세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하락 확률이 85%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 반등이 아닌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하락 가능성 85% 근거도 함께 설명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전망도 있다,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에는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단행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정작 9월부터 연준이 양적 긴축의 강도를 2배로 늘려서 사실상 달러 소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놓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은 9월부터 최대 9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원의 양적 긴축에 나섭니다. 보통 대차 대조표 축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중앙은행이 매입한 채권의 만기가 다가왔을 때 재투자하지 않거나 이걸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을 매입한다라는 것은 연준이 달러를 찍어내서 시장에 돈을 푼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걸 매각한다라는 것은 그때 시장에 풀린 돈을 다시 회수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연준의 양적 긴축과 관련해서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둠스데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금융시장에는 인플레이션보다 사실 양적 긴축이 더 큰 문제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 런던의 자산운용사 러퍼는 연준의 양적 긴축은 주식과 채권 시장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이건 손주들에게 이야기해도 될 정도로 큰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회사의 이 같은 멘트가 조금 더 주목받는 것은 그동안 위기 속에서 탁월한 성적을 보여줬기 때문인데 2008년 금융위기 또 2020년 코로나 충격 당시에 상당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이런 걸 입증을 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헤지펀드이자 레이 달리오가 설립한 브리지워터스의 경우에도 양적 긴축 규모 확대로 시장은 유동성 구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양적 긴축만으로도 주가는 7% 추가로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양적 긴축이 암호화폐 시장의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직접적인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연준은 달러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돈을 태우느라 바쁘다. 이건 암호화폐 시장의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연준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사들인 채권은 9조 달러에 이르는데 9월부터 950억 달러씩 줄인다라는 것은 시장에 있는 돈 950억 달러씩 매달 소각시킨다라는 의미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시장, 그러니까 주식이든 암호화폐 시장이든 좋을 건 없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 잡겠다라고 금리를 올리고 이렇게 양적 긴축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조금 더 걱정을 하게 만드는 부분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의 상황입니다. 중국 서부의 중심 도시 청두가 전면 봉쇄 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서 남부의 기술 허브 선전도 사실상 전면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상하이가 지난 3월부터 2달 정도 전면 봉쇄를 단행하면서 테슬라, 애플 등 여러 글로벌 기업 공장의 가동이 중단이 됐고, 이건 중국 내부 경제 충격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안 그래도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골머리 가운데 하나인 공급망 악화에도 당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면서 이래저래 짜증나게 만들었었던 부분인데, 물론 상하이와 같은 수준의 영향력을 미치진 않겠지만 이번에 선전의 전면 봉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는, 또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이래저래 경제 상황으로 시끌시끌한데, 통상 후진국으로 취급받았던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요즘 블록체인 혁신과 관련해서 꿈틀꿈틀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메나 지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업을 유치하면서 나름의 혁신을 일궈가고 있는 곳, 단연 아랍에미레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서아프리카의 산유국 나이지리아가 두바이의 가상 자유구역을 모델로 디지털 중심 도시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수출진흥국 CEO 아데소지 아데수구바는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영역을 찾아갈 것이다. 블록체인과 디지털 이코노미가 만들어낼 수 있는 수조 달러의 경제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나름의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금융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에서는 블록체인 크립토가 이 기존의 레거시 금융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배가 산으로 가는 상황 심심찮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기존의 후진국들은 블록체인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바라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꽤나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점은 여러모로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이 같은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카르다노 같은 프로젝트가 아프리카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블록체인 혁신은 어쩌면 세상의 중심축을 한 번 더 바꾸는 그런 영향력까지 형성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 여러모로 간단치 않은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도 어수선하고 역대급 태풍 소식에 주변도 어수선한데, 아무쪼록 태풍 피해 입지 않게 잘 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